2017년 어느 새벽 3살 아이를 업은 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단 둘뿐이었습니다. 16살 엄마는 굶주림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중국 산속, 그녀는 단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0km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북한 엑스파일 16살 소녀의 3,000km 생존기. 지옥을 지나 온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3시, 어둠만 가득한 중국 농촌 마을. 저는 맨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3살짜리 딸, 민지는 떨고 있었죠. 엄마.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민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거기서 남자의 목소리.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민지야. 조금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친 숨소리. 남자의 고함. 이년아, 돌아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알 수 없는 곳으로. 20살 엄마와 3살 딸의 도망. 그게 제 2번째 탈출이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은 4해 전, 16살 때였죠. 그때 저는 할아버지 손을 놓쳤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 공안이 할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렸습니다. 지금 제가 도망치는 이 남자에게 2025년 11월 서울 어딘가의 작은 원룸. 저는 지금 28살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엄마, 학교 가요. 10살 민지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걱정 없이 웃으며 갑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8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민지는 중국 어느 농촌집 방 한 칸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렇습니다. 악몽을 꿔요. 거의 매일.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꿈. 민지를 빼앗기는 꿈.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10년 전 잃어버렸던 할아버지. 2023년 6월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80살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하지만 이 기적이 오기까지 제가 겪은 지옥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16살에 탈북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공안에게 잡혔죠. 할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저는 팔렸습니다. 17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원치 않은 아이였죠. 4년을 감옥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살, 3살 딸을 업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3,000km를 달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겨울, 제가 15살 때 엄마와 아빠가 제 눈앞에서 굶어 죽던 그날부터 2010년, 함경북도 청진시, 저는 13살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죠. 방 2개, 부엌 하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4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빠는 청진항에서 일했습니다. 하역 노동자였죠. 배가 들어오면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배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옷을 팔았죠. 하루 종일 서서 팔았습니다. 좋은 날은 2,000원, 나쁜 날은 500원. 그게 우리 생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65살이었습니다. 탄광에서 30년 일하다 나오셨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학교 잘 다녀오너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죠. 저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은희, 명선이.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죠. 아빠가 어렸을 때는 배급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엄마가 버는 돈으로, 아빠가 가끔 받는 품삯으로 옥수수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루 두 끼, 아침하고 저녁, 점심은 굶었죠. 학교에서도 점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서 수진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의 업적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수수죽을 떠먹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고프니까, 모두 옥수수죽 먹으니까, 모두 그렇게 사니까. 201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었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학교 갔고, 여전히 엄마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단속이 심해졌죠. 보안원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허가증 있습니까? 엄마는 몇 번 쫓겨났습니다. 물건을 빼앗기기도 했죠. 그날 저녁, 엄마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오늘 중국 옷 다 빼앗겼어.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죠. 저는 무서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겨울부터 시작되었죠. 2012년, 제가 15살이 되던 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저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죠. 집안 온도계가 영하 15도를 가리켰습니다. 석탄도 없었습니다. 살 돈이 없었죠.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네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그래도 추웠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항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일거리가 사라졌죠. 엄마만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마당도 달라졌습니다. 단속이 매일 있었죠. 보안원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중국 물건 팔지 마라.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싸들고 도망갔죠. 엄마도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까져 있었죠. 도망치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죠.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2월이 되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옥수수도 없었습니다. 쌀은 꿈도 못 꿨죠. 엄마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풀을 뜯으러 이거라도 삶아 먹어야 한다. 풀죽이었습니다. 쓰디쓴 맛이 났죠.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아빠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원래 60kg이던 몸무게가 40kg이 되었죠. 갈비뼈가 다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월 어느 날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물 마시다가 그냥 주저앉았죠. 여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방에 눕혔죠.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도 살 수 없었죠. 아빠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멍하니 뜨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어떡하지, 어떡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달랬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월, 5월, 아빠는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죠. 엄마는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풀을 뜯어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학교는 가지 않았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은희도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선이도 보이지 않았죠. 모두 굶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죽었죠. 며칠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방에 혼자 누워서 그 다음은 건너편 집 아이였습니다. 5살짜리.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빠도 저렇게 될까봐. 엄마도, 할아버지도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이 하나씩 사라지는 꿈, 저 혼자 남는 꿈, 6월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체중이 확 빠졌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2012년 7월 14일, 그날 새벽, 아빠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수진아,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죠.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흔들고 있었죠. 여보,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의 차가운 손,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가슴. 아빠,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빠, 일어나요. 아빠. 하지만 아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녀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는 47살이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병도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죠. 그냥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묻었습니다. 산기슭에 작은 구덩이를 파서 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으로 싸서 묻었죠. 이웃들이 몇 명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들 굶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죠. 그날부터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거의 하지 않았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까지 잃을까봐. 8월, 9월, 엄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남았죠.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먹어요. 제가 풀죽을 떠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죠. 수진이가 먹어라. 엄마도 먹어야 해요.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죠. 10월 23일.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려다 쓰러졌습니다. 부엌 앞에서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뛰어왔죠. 우리는 엄마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죠. 수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 미안하긴 왜 미안해요. 엄마, 엄마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죠. 천천히. 그리고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44살이었습니다. 아빠가 죽고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역시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15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2012년에 굶어 죽는 부모를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5살 자녀가 있으신가요?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부모가 굶어 죽는 걸 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위대하신 원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합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끝이니까요. 우리는 엄마도 묻었습니다. 아빠 옆에. 이제 남은 건 할아버지와 저뿐이었습니다. 68살 할아버지, 15살 손녀. 우리는 그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를 묻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우리 살아야 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무엇을 먹고 사냐고. 할아버지도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집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풀을 뜯으러. 엄마가 하던 일이었죠. 이제 제가 해야 했습니다. 15살이 풀을 뜯어 내려왔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둘이서 먹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집에 석탄이 없었죠. 이불도 얇았습니다. 밤이면 할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래야 따뜻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수진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심해졌죠. 12월.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몸에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마저 잃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장마당에 나가봤습니다. 팔 게 없었죠.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구걸하듯.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빴으니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옥수수 한 줌을 주었습니다. 어린 것이 가져가거라.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옥수수로 죽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렸죠. 수진아, 너도 먹어라. 저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냥 죽을 드셨습니다. 2013년 1월,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16살이 되었죠. 하지만 축하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말라갔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저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디로요? 중국.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국. 이웃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죠. 중국 가면 먹을 게 있다고. 중국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잡히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둘 다 죽는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깊게 파인 눈.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알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엄마와 아빠는 제가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의 탈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죠. 중국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한다. 브로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보이부에 걸리면 총살감이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장마당에서 귓속말로 물었죠. 혹시 중국 가는 방법 아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중국 가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 어린 것이? 그래도 가야 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하다. 기다려라. 이틀 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둘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16이요. 할아버지는 68.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다. 특히 노인은. 왜요? 두만강 건너야 한다. 빨리 뛰어야 돼. 순찰대 피해야 하고.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남자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돈은 3,000위안 있어요. 엄마가 숨겨뒀던 돈이었습니다. 장롱 뒤에. 남자는 한숨을 쉬었죠. 적은데 보통 10,000위안은 내야 해. 이게 전부예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진짜 갈 거야? 네. 잡히면 끝이다. 알지? 알아요. 총 맞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간에 못 가면 어쩔 건데.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못 가면, 쓰러지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갈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뒤 두만강 근처로 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시간도 늦으면 안 돼. 딱 한 번 기회야.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하는구나. 진짜 가는구나.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 뒤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 수진아.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이불, 옷까지, 냄비, 다 팔았죠. 몇백 위안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할아버지는 체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매일 마당을 걸었죠. 천천히, 힘들게, 저도 같이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만 숨이 가팠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뛸 수 있을까?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13년 1월 13일 출발 전날 저는 엄마와 아빠 무덤에 갔습니다. 산기슭 무덤 앞에 앉았죠.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떠나요. 할아버지랑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살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여기 두고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2벌, 물 1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북한을 떠나는 겁니다. 살던 집을, 엄마 아빠 무덤을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꼭 2013년 1월 14일 새벽 4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준비되어 있었죠. 가자, 수진아.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낡은 집, 16년을 살았던 곳, 엄마 아빠가 있었던 곳,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열지 못할 문이었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발소리를 죽였죠. 최대한 조용히 30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순찰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봤죠. 우리는 길 옆 숲으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죠. 추워 죽겠네. 오늘 끝나면 집 간다. 순찰대 2명이었습니다. 총을 메고 걷고 있었죠. 우리는 나무 뒤에 웅크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m, 5m,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바로 옆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떨렸죠.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자. 다시 걸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1시간, 2시간, 새벽 6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죠.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우리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남자 2, 20대 여자 1명.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7시에 출발한다. 그 전에 돈부터. 사람들이 돈을 꺼냈습니다. 저도 봉투를 내밀었죠. 3,500위안. 우리가 모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죠. 적긴 한데 뭐 어쩌겠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폐가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했죠.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6시 50분.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간다. 따라와.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죠. 얼어붙은 강.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게 두만강이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 순찰대가 돌아다녀. 브로커가 우리를 봤습니다.
강 건너면 400m 달려야 해. 멈추면 안 돼. 총 쏴.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노인네. 브로커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못하면 버리고 간다. 알아들었지?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시작한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렸죠. 한 발, 두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고함 소리, 뒤에서 들렸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죠. 거기서,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모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저도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뒤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귀가 먹먹했습니다. 탕, 계속 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100m, 200m,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탕, 총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300m, 거의 다 왔습니다. 강 끝이 보였죠. 중국 땅이 400m,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쓰러지듯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순찰대의 불빛이,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해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북한으로는, 집으로는, 엄마 아빠 무덤으로는, 다시는. 우리는 탈북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 땅,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죠. 할아버지는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 하지만 숨이 가팠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죠. 영하 18도였는데도 마을까지 3km다. 걸어야 해.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뒤를 따랐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죠. 할아버지가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잡을게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1시간, 1시간 반.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이 밝아졌죠.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중국 마을. 저기다. 거기서 차 태워줄 사람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7시 반.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우리가 뒤에서. 그때였습니다. 션머런. 중국어였습니다. 뭔가 묻는 것 같았죠. 저는 돌아봤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경찰 2명,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찬 쯔안쭈 고함쳤습니다. 브로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뛰었죠. 저도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죠. 넌 도망쳐. 뭐라고요? 어서. 할아버지가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가란 말이다. 공안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0m도 안 남았죠. 할아버지가 공안 쪽으로 갔습니다.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도망쳐. 저는 뛰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아니, 돌아봤습니다. 한 번,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공안 한 명이 할아버지를 잡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공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골목을, 모퉁이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었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쓰러지듯 주저앉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잡혔습니다. 저를 도망가게 하려고 자신이 희생한 겁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저는 혼자였습니다. 16살, 중국 땅,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 2벌, 물 1병, 돈 600위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공안이 데려갔을까? 북한으로 보냈을까? 돌아가면 죽습니다. 탈북자는 총살이니까요. 할아버지, 저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잃었습니다. 16살에 저는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저는 나무 뒤로 더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죠.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공안일까? 북한 순찰대일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들린 건 중국어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거기 누구 있어? 저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나와. 왔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왔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였죠.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너, 북에서 왔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고 있었죠.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와. 여기 있으면 잡혀. 저는 망설였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헤어진 지 3시간 만에 저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 채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죠.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앉아. 여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죠. 여자가 물을 한 잔 줬습니다. 마셔. 목이 말랐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죠. 배고프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내왔죠. 옥수수빵이었습니다. 먹어. 손이 떨렸습니다.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할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것. 혼자 왔어? 할아버지랑 왔는데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안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안 됐다. 저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며칠 쉬어. 괜찮아. 정말요? 그래.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할머니도 조선족이었습니다. 북한말을 할 줄 알았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잤습니다. 침대에서 며칠 만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밥을 줬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인지. 먹어. 저는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줬고 옷도 줬죠. 여기 있으면 안전해. 공안 안 와. 저는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돈은 있어? 600위안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한국까지 가려면. 한국요? 너 한국 가려고 온 거 아니야?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려고 왔을 뿐이었죠. 한국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마니안은 있어야 해. 마니안. 저는 그런 돈 없었습니다. 일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일. 할 수는 있지. 어떤 일이요? 글쎄, 생각해 볼게. 넷째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온다. 손님이요? 응. 너 일자리 알아봐 줄 사람. 저는 기뻤습니다.
일할 수 있다니. 오후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죠. 저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해야? 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몇 살이야? 16.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얼마 받을 거야? 5,000위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비싼데. 싫으면 말고.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세기 시작했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미안하다 애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팔리는 겁니다. 제가 안 돼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나요. 놔줘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16살 소녀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가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넣어. 뒷좌석에 밀어 넣었죠. 차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돈을 세고 있었죠.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잃었는데 이제 저까지. 차는 달렸습니다. 어디론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모르는 땅, 모르는 나라. 혼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차 안에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울다가 지쳐 멈췄습니다. 이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졌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왜 가는지도,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팔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물건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끌려 내려왔죠. 어두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죠. 남자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한 집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죠.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배가 나왔죠.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해야?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래. 16. 조선족 말도 통해. 거래하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야? 8,000위안. 남자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비싸네. 어린애야. 힘도 있고 농사일 시킬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었죠.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제 자신을 확인해. 돈을 건넸습니다. 좋아. 이제 내 거야. 남자가 저를 밀었습니다. 새 주인에게로. 차는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저는 남자와 둘이 남았습니다. 들어와. 남자가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부엌 하나, 방 2개. 저기가 내 방이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창문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너 이제 여기서 살아.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 도와야 해. 밥도 해야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잡아올 거야. 위협이었습니다. 잘 지내면 괜찮을 거야.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갇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게 현실인가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요? 열흘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중국 어느 농촌, 모르는 남자에게 팔려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밥해. 재료를 가리켰죠. 저는 밥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남자가 먹었습니다.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너는 남은 거 먹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밭에 나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저녁까지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밥을 했죠. 설거지했습니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겼죠. 매일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국어도 못하는데,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지는데,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남자가 자는 사이 창문으로 나가려 했죠. 하지만 창문에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죠. 남자가 깼습니다. 뭐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장실. 거짓말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죠. 거짓말하지 마.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지?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죽여.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한 달 더 지나고 알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17살. 저는 엄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남자는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2014년 5월 23일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서 병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아이도 살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남자는 실망했습니다. 딸이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보는 순간 울었습니다. 작은 생명, 제 배에서 나온 생명, 미안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이 아이 이름은 민지라고 지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민지. 이 아이와 함께 언젠가 여기서 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지가 태어난 날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지 얼굴을 보며 일어났죠. 여전히 일했습니다. 밭에서, 집에서. 하지만 이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지.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민지는 자랐습니다. 첫돌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상관하지 않았죠. 저 혼자 작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민지에게 먹였습니다. 민지야, 생일 축하해. 작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걷기 시작했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반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민지를 데리고. 하지만 어떻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이.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놔두면 몇 위안씩 빼돌렸죠. 들키면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남자 심부름으로. 그때도 잔돈을 모았습니다. 1년, 한 푼, 두 푼, 1000위안이 모였습니다. 2017년 3월, 민지는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이었죠. 4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브로커 아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종이를 줬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조심해. 집에 돌아와. 몰래 전화했습니다. 남자가 일하러 간 사이.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탈북자인데요. 어디 사는데? 지역을 말했습니다. 애 있어? 네. 3살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들다. 애 데리고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나요? 돈은 1,000위안 있어요. 너무 적은데. 보통 에이스면 2만 위안은 내야 돼. 이게 전부예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죠. 2주일, 3주일, 포기하려던 때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1,500위안 더 모아. 네. 2,500위안. 그럼 데려다 줄게. 언제까지요? 3달 안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자 바지에서 빼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물건을 팔았죠.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3달 거의 다 모았습니다. 2,300위안. 조금만 더. 8월 11일 남자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회였습니다. 브로커한테 전화했습니다. 돈 모았어요. 얼마? 2,300. 부족한데. 제발이요. 이게 전부예요. 잠시 침묵. 알았어. 모레 새벽 4시. 마을 입구. 네. 모레. 이틀 뒤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13일. 그날 밤 민지를 안고 누웠습니다. 민지야. 작게 불렀습니다. 우리 내일 어디 갈 거야?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좋은데. 자유로운데. 민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살이니까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좋아. 저도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일이면 이 지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민지와 함께 이번엔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민지도 저도 끝이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지켜야 하니까요. 2017년 8월 13일 새벽 3시 50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민지를 깨웠죠. 민지야 일어나. 민지가 눈을 비볐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응. 민지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가장 따뜻한 옷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2벌, 물, 돈. 그게 전부였죠. 민지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업을게. 등에 업었습니다. 천으로 단단히 묶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남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남자 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쪽으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민지를 업고 엄마 어디가? 민지가 작게 물었습니다. 좋은데 조용히 해야 해. 응. 민지는 제 등에 기대 있었죠. 5분, 10분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50m, 30m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남자 목소리. 심장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뛰어오고 있었죠. 도망가지 마. 저는 달렸습니다. 민지를 업고 엄마. 민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년아. 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20m, 10m.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빨리. 손짓했죠.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5m. 뒤에서 손이 제 옷을 잡았습니다. 잡았다. 남자였습니다. 저는 몸을 흔들었습니다. 세게. 옷이 찢어졌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틀거렸죠. 저는 차까지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지와 함께 문을 닫았죠. 남자가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열어.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돈 먼저.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2,300위안이요. 브로커가 받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차 옆에서 뛰었습니다. 서. 차 세워. 창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차는 빨라졌습니다. 남자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아,
돌아와. 고함쳤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안고 앉아 있었죠. 차는 달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새벽 4시 10분. 탈출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해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죠. 중국에 있으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쿤밍까지 간다. 거기서 다른 차 타. 쿤밍. 중국 남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3,000km를 가야 했습니다. 차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민지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빵을 줬죠. 먹어. 민지와 나눠 먹었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계속 달렸죠.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살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4년 동안 갇혀있던 곳으로. 절대. 새벽이 되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죠. 쿤밍이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민지를 안고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브로커였죠. 여기서부터는 저 사람이 데려다 줄 거야. 앞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 차에 탔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간다. 이틀 걸려. 새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든 민지를. 우리는 지금 3,000km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주였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죠. 쿤밍에서 남쪽으로. 민지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깨어나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도착해?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밤, 차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내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산이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걸어요? 국경이 가까워. 검문소 있어. 걸어서 넘어가야 해. 민지를 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명 더. 모두 탈북자였죠.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따라와. 소리내지 마.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을 가팔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죠. 민지가 무거웠습니다. 3살인데도 1시간, 2시간, 숨이 가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엄마, 힘들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3시간째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쉬어. 10분.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민지를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지를 안았죠.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4시쯤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됐어. 이제 안전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죠. 라오스에서 차를 탔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탔죠. 상자들 사이에. 여기 숨어 있어. 검문소 지나갈 때까지. 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좁았죠. 민지와 둘이 상자 뒤에 웅크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길이 험했죠. 민지가 토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참아, 민지야. 조금만. 입을 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문서 보여줘. 라오스어 같았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지를 꽉 안았습니다. 숨을 죽였죠. 경찰이 상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지가 움직이려 했습니다. 저는 민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쉿. 민지가 눈만 깜빡했습니다. 경찰이 우리 앞 상자를 봤습니다. 두드렸죠. 이게 뭐야? 과일입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민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잘했어, 민지야. 잘했어. 속삭였습니다.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계속 차를 바꿔 탔습니다. 계속 브로커를 바꿨죠. 민지는 지쳐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죠. 민지가 열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엄마 아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병원도 갈 수 없었죠. 저는 민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으니까요. 8월 25일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 태국 경찰엄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밤에 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배를 탔죠. 민지를 안고 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30분쯤 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모두 엎드렸죠. 순찰선이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저는 민지를 덮었습니다. 제 몸으로. 엄마. 민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쉿. 조용히. 순찰선이 멀어졌습니다. 배는 계속 갔습니다. 40분쯤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내렸습니다. 방콕까지 6시간. 차 타. 또 차에 탔습니다. 마지막 차. 민지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죠. 저는 민지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더야, 민지야. 속삭였습니다. 대사관만 가면 돼. 조금만 더. 차는 달렸습니다. 방콕을 향해. 8월 26일 오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2017년 8월 13일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13일이 걸렸습니다. 3,000km, 3살 아이를 업고 지옥을 건넜습니다. 방콕,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지를 안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버스 타. 한국 대사관가. 종이를 줬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브로커는 가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지와 둘이. 방콕 거리였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도 많았습니다. 태국어가 들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리아 멤버지? 손짓발짓했죠. 어떤 사람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땡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민지를 안고. 민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죠. 민지야, 조금만 더. 계속 말했습니다. 버스는 40분을 갔습니다.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죠. 걸어야 했습니다. 3km 더. 민지를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 알아. 거의 다 왔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지도를 봤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죠. 500m, 300m, 200m.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00m. 저 멀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보였죠. 태극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거의 뛰었죠. 50m, 30m.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0m. 대사관 정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죠. 저는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죠. 민지를 아는 채.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건가요? 쫓아내는 건가요? 여보세요. 북한 탈북자 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말요? 네. 안전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민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안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었죠. 괜찮으세요? 여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요. 애가 아파요. 열이.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직원이 민지를 봤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줬죠.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요. 애는 민지고요. 몇 살이에요? 저는 20살. 민지는 3살. 직원이 적었습니다. 언제 북한 나오셨어요? 2013년이요. 4해 전. 중국에 계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서 살았어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던 것 같았죠. 이제 안전해요.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 가요? 네. 가실 수 있어요. 민지를 안았습니다. 꽉. 민지야, 들었어? 우리 한국 간대. 민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픈데도. 엄마, 좋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13일간 3,000km를 달렸습니다. 3살 딸을 업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태극기 아래.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죠. 민지를 안고 한국 땅이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땅, 꿈에 그리던 땅,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었죠. 김수진 씨죠? 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탔죠.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많았죠. 건물이 높았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예뻐. 응, 예쁘지? 민지도 신기한 듯 봤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죠.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지를 옆에 앉혔죠. 민지야,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응. 한국에서. 민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걱정 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 걱정 없이, 끌려갈 걱정 없이 그냥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북한 나오셨어요? 2013년 1월이요. 혼자셨나요? 아니요. 할아버지랑 같이.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중국에서 공안한테 잡혔어요. 직원이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김영수요. 당시 68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2013년 1월 14일 새벽이요. 중국 어느 마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정말요? 네. 북송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죠. 저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북송됐다면 탈북자는 수용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배우며 매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식 있나요? 아직입니다. 항상 같은 대답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죠. 이제 잘 뛰어다녔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건강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2018년 1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집을 얻었죠.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민지와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계속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어딘가에. 2023년 5월. 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국정원이었죠. 김수진 씨. 네.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한국에 어떻게요? 김영수 씨께서 2023년 3월에 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2013년 1월 공안에게 체포되신 후 북송되셨습니다.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셨습니다. 10년간, 10년. 할아버지가 10년을 수용소에서 2023년 1월에 탈출하셨습니다. 다시, 어떻게요? 78살에?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으로 오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지는 이제 6살이었습니다. 민지야, 제가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만나러 간다. 증조할아버지? 응. 엄마 할아버지.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 계셨어? 멀리. 아주 멀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10년 만입니다. 16살에 헤어졌습니다. 이제 26입니다. 할아버지는 78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알아보실까요? 다음 날 민지를 데리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 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입국장 앞이었습니다. 곧 나오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훨씬 마르셨습니다. 훨씬 늙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하지만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소리쳤습니다.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안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수진아, 내 손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보고 있었죠. 민지야 와봐. 불렀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애가 민지예요. 제 딸. 할아버지가 민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안녕하세요.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갔죠.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응? 어떻게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을 수용소에 있었다. 힘드셨죠? 견딜만 했어. 너 생각하며.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너 무사히 도착했을 거라고 믿었어. 공안한테 잡혀서 제가 도망쳤을 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거다. 내가 살아야 했어. 하지만 후회 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살렸잖아.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니? 네. 민지랑 둘이.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좋구나. 자유로운 곳이네.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10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잘 살았구나. 할아버지도요. 민지 잘 키웠어. 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16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팔렸습니다. 지옥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냈습니다. 민지를 키웠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지금 28살입니다. 민지는 10살입니다. 할아버지는 80살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아침이면 민지가 학교 갑니다. 웃으며 가죠.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십니다. 햇살을 받으며 저는 출근합니다. 카페에서 일합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12년 전 저는 북한에서 부모가 굶어 죽는 걸 봤습니다. 11년 전 할아버지 손을 놓쳤습니다. 팔렸습니다. 17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4년을 감옥처럼 살았습니다. 20살에 도망쳤습니다. 3살 딸을 업고 3,00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살 소녀가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뎠는지, 하지만 견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태어나 그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깨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굶어 죽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총살당합니다. 여성들은 중국에 팔립니다. 저처럼 수천 명이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6살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아이가 부모 굶어 죽는 걸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20살 딸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가 팔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들께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잘못된 곳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주시죠.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할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십니다. 수진아, 우리 잘 살아냈다. 네, 할아버지. 민지도 잘 클 거야. 그럼요.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합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여기 계시니까요.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유로워지는 날을, 언젠가 그들도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날을, 언젠가 가족이 헤어지지 않는 날을,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2,500만 명을 위해, 아직도 그곳에 있는 제 동무들을 위해 자유가 그들에게도 닿기를. 당신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16살에 목숨 걸고 강을 건너는 선택을, 20살에 아이 없고 3,000km 도망치는 선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자유롭고 싶었으니까요. 민지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를 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